15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업 시작하면 항상 그날 쪽지 시험 본 거랑 그 다음에 그 전에 봤었던 거를 정리를 한번 쭉 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게 질적 특성이었죠. 그래서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5가지 있었죠.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거 종류도 물어봐요.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외우는 이유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외우는 건 대부분 종류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제일 내기 쉬운 게 뭐예요? 종류 제일 쉬워요. 종류로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내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 재무상태. 그래서 3가지 들어갑니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잘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에 기업의 뭐요? 경영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이 떠들어야 돼요. 다들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데. 참고로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3개월 공부했으면 뭔가 하나라도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대변은 부채의 증가, 차변은 부채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수익의 증가, 차변은 수익의 감소, 차변은 비용의 증가, 대변은 비용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요? 15페이지. 같이 보시면 거기 재무상태와 무슨 성적이요? 영업성적인데, 거기 첫 번째 재무상태 보시면 요게 이제 재무상태가 뭐냐면 그냥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그 다음에 빚이 얼마 있느냐, 요런 거를 보여주는 게 무슨 상태예요? 재무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재무상태가 괜찮아, 그 얘기는 내 돈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고, 나는 재무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빚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자산 있죠. 그래서 자산은 재화와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뭐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재화와 채권. 거기 있어요. 밑줄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의 뜻이 뭐냐면,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그래서 유채물의 뜻이 뭘까요? 유채물. 네, 실체가 있는 거.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게 유채물. 무채물은요, 못 만지는 거. 근데 만지냐 못 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적 뭐야? 가치. 재산적 가치가 뭐 얘기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네. 참고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재화가 아니에요. 왜요? 공짜로 먹으니까. 네. 근데 운동선수들 보면 막 쉬는 시간에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네, 그건 재화예요. 왜요? 돈 주고 사니까. 네. 공기도 돈 주고 삽니다. 네. 그래도 실제 뭐 에베레스트 산 공기 막 이런 것도 있대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담아갖고 파는 거.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이제 회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요? 돈 얘기. 왜냐면 회계가 다 돈이에요. 돈 아닌 거는 회계에서 처리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채권의 뜻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할 돈이야? 받을 돈.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채권자고 친구는 뭐예요? 채무자예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채무자는 발 뻗고 자는데 채권자는 웅크리고 잡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채무자들이 웅크리고 잤대는데 요즘에는 채권자들이 잠도 못 자요. 왜요? 돈 못 받을까봐. 그래서 돈 같은 거는 빌려주지 마십시오. 저도 못 받은 돈이 꽤는 아니고 한 3, 400대요. 포기한 돈이긴 하지만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막 잡아갖고 그냥 한 대 200만 원어치 때려버릴라 막.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 두 번째 줄 보시면 유동자산과 무슨 자산이라고 있어요? 비유동자산. 요거는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유동 그러면 1년 이내입니다.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비유동 그러면 1년 이상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 테니까 이게 유동일지 비유동일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금. 네, 유동. 맞죠? 왜요? 아니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 내호주머니에 들어오죠? 1년 넘게 내호주머니에 있어요? 아니죠. 1년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이 되는 거예요. 건물. 비유동. 한 번 사면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요? 1년 이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다가 돈 넣죠. 보통 예금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통장에 돈 넣잖아요.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통장에 돈 들어오면 바로바로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네, 모여있는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 들어오면 1년 안에 빼서 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 네. 나는 비유동이야. 그러면 그분들은 부자 되실 겁니다. 맞죠? 네. 제가 봤을 때 부자와 안 부자의 차이점은 딴 거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이 돈 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부자가 됐는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아드님이 결혼하셨는데 이제 사부인이죠. 네. 사부인 되시는 분이 저기 연안부두 있죠. 연안부두에 주차장을 갖고 있대요. 엄청난 부자예요. 빌딩도 갖고 있고 100억이 넘게 있대요. 재산이. 근데 아직도 버스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갖고 만나뵐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신대요. 돈 좀 쓰시라고. 가면 끝이라고. 가면은 애들이 다 가질 거라고. 그래도 못 쓰신대요. 그러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자식들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돈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면 재미있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그 뭐라 그러죠? 내 취미나 이런 거에 돈 탁탁 쓰는 걸? 아 맞다. 욜로족인가? 예, 전 그것도 반대예요. 왜냐면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후세. 그러니까 쓰는 건 쓰되 어느 정도는 뭐를 해야 돼요? 저축해야죠. 왜냐면 나중에 원래 제일 좋은 연금은 자식이 잘 돼서 내 통장에 한 달에 300씩 꽂아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제일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달라고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서로 그냥 자기가 번 걸로 자기가 쓸 수 있으면 행복한 가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결혼하고 나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엔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거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거기 밑에 거는 계속 봐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라고 있으시죠?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좌가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재고가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재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시면은 이런 얘기들 한 번씩은 무조건 들을 겁니다. 무슨 파악한다 그래요? 재고 파악. 맞죠? 그 재고 파악에서 재고의 뜻이 뭐예요? 판매할 게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재고 그러면은 딱 뭐가 기억나야 돼요? 판매. 요게 기억나시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재고 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문에서 뭐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판매.
그 다음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판매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그 키를 좀 잘 잡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무슨 목적이에요?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 목적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유형은요? 네, 형태가 있는데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 다음에 무형은요?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기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채 17페이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건 하나하나씩 오늘부터 이제 볼 거예요. 그 부채 그러면은 뭐죠? 부채. 네, 빚. 그래서 부채를 다른 말로 남의 돈이라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무슨 자본이야? 타인 자본. 그 다음에 빚이죠. 그래서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빚 없이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진짜로 우리 집이 금수저야. 그래서 예전에 TV 보는데 뭐 금수저는 얼마 이상, 은수저는 얼마 이상 이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열심히 보다가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우리는 뭐야? 그래서 우린 그냥 수저야. 다행히도 금운동에도 안 들어가고 흙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냥 뭐예요? 수저죠. 뭐 금운동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긴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등 만드는 거. 줄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금운동, 그 다음에 뭐 다단계도 보면 뭐 다이아몬드, 실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등수 세우는 거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딱 두 가지 있어요. 유동하고 비유동. 요거 몇 년 기준? 네, 1년 기준이에요. 대부분 회계는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동 그러면 몇 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비유동 그러면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저도 요즘엔 뉴스 잘 안 봐요. 별로 좋은 기사가 안 나와서. 근데 뉴스 보는데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유동성이 안 좋대. 그 얘기는 유동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유동자산보다. 내가 건물주야. 건물주도 현금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물을 200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 그래서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엔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화 시키기가 힘들어. 바로 팔 수도 있죠. 바로 팔려면 200억짜리를 싸게 팔면 되겠죠. 근데 싸게 팔면 내가 이익 나요? 손해 나요? 손해 나니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은 받아야 돼. 다들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본이 있는데요. 자본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중요한 파트만 볼 건데 일단 어저께 잠깐 봤었던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뭐야?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을 다른 말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요.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냐면 법정의 뜻이 뭘까요? 법정의 뜻. 법에서 정해놨어요. 별거 없죠. 법정. 법에서 정해놓은 자본금인데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저것만 드릴게요. 그리고 2장짜리 있어요. 요거는 주식 발행소 곱하기 액면가액. 요거를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들을 무슨 회사라 그러죠? 주식회사라 그러죠. 왜 주식회사라 그래요? 뭘로 만들어졌으니까 주식으로.
근데 어쨌든 요즘에 조금 주식이 괜찮았어요. 근데 전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제 성향은 소극적 투자자라 저는 원금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예. 그리고 뭐 하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돼요? 투자하면 안 돼요. 잠 못 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80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마 저기 뭐냐 꼭꼭구 동네를 열심히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왜요?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게 되게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에요. 뭐든지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뭐 TV에 나오거나 막 투자해갖고 돈 벌었다라고 책 쓰신 분 있잖아요. 전 그분들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 그분들은 운이 좋아서 그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자기 노하우라고 알려주는데 그 방법으로 지금 하면 망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계속 오를 때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분들 책이 있어요, 몇 권.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재미없는 책이 몇 권 있어요. 뭐 관련된 거요? 경제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회계 관련된 거나, 진짜 재미없는 거. 그다음에 뭐 자기 발전 책. 그다음에 뭐 메모하는 습관 관련된 책. 근데 중요한 거는 읽고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습관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재무상태표. 다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만 쳐놓으세요. 재무상태표 끝쪽에 대차대조표.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뭐야? 대차대조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 재무상태.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나온다 그랬죠?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인데요. 그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재무상태 그러면 별거 없어요. 내 돈이 얼마 있냐? 그 내 돈이 뭐라고요? 자본. 그 다음에 남의 돈이 얼마 있냐? 이게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느냐? 이게 뭐예요? 자산.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얼마짜리요? 5억짜리. 이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빚이 3억이야. 그러면 내 돈은 몇 억이에요? 2억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내 돈으로 산 것도 있을 때고 남의 힘을 빌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얼마냐도 중요한데 요 두 개가 더 중요해요. 빚이 얼마고 내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왜냐면은 이게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때 리스크를 내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이 빚을 뭐 해야 돼요? 떠안아야 돼.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가 얼마냐도 중요하고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거기 밑에 있죠? 자본 등식, 뭐 재무 상태표 등식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저희 시험에선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기업의 경영 성과, 영업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정의가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라고 했었죠. 그러면 손익의 뜻이 뭘까요? 네,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손익. 계산서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 봤느냐, 이익 났느냐 중요하잖아요. 맞죠? 왜냐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작하는 이유가 뭐 벌려고? 돈 벌려고. 근데 우리는 손익계산서만 만들면 손해가 나. 그러면 빨리 문 닫아야죠. 맞죠?
근데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어우 이익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손해 보면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뉴스 간혹 가다 보다 보면은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대출액이 늘어났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 받아서 월급 주고 대출 받아서 임차료 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예요. 8월 달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못 다닐 거니까요. 휴가 갈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8월 달 지나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코로나가 번지냐 안 번지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갈리겠죠. 만약에 진짜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가을 되면 뭐 몇천 명씩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 많아요. 만약에 몇천 명씩 늘어나게 되면은 경기는 엉망진창이 될 거고, 근데 다행히도 지금처럼 뭐 몇십 명 이내야 계속 꾸준히 그러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요번 가을이 어쨌든 제일 위험한 상황이 아니 그 뭐냐 가을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해지지 않을까. 요즘에 식당 뭐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식당 갈 때마다 느낀 게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일정 지역 가면은 거기에는 뭐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기 버스 타고 오다가 기침을 2번 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눈치 보면서 기침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저 에어컨하고 안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잘못 앉아갖고 에어컨 바람이 또 직선으로 오더라고요. 그 에어컨 바람 맞더니 기침이 2번 났는데 괜히 눈치 보였어요. 근데 예전에 진짜 코로나 초창기에 저희 처남이 전철 타고 출근하는데 기침 한 번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갈라지더래요. 초창기엔 진짜 위험했잖아요. 기침 한 번 하면 막 눈초리가 엄청 따갑게 오고 전철 안에서 기침했더니 사람들이 쫙 갈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 역한으로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초반에 무서워갖고.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34페이지.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안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볼 거다.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거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려면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그 거래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건 팔고 돈 주고 받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거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그러면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회계의 거래인데 이 회계의 거래가 되려면 요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그 오늘 이따가 쪽지 시험 볼 건데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하고 비용의 증감이 발생해야 돼요. 증은 뭐예요? 증가. 감은요? 감소. 그래서 이 5가지가 늘어나거나 뭐 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거래인데 이 5개는 안 움직여. 그러면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34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에 제일 오른쪽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상품에 뭐요? 주문.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써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회계의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써드려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계약. 우리 계약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계약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지금 산 거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돈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약속. 우리 약속하죠.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알았던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은 인사하죠. 그리고 헤어질 때 꼭 하는 말 있죠. 다음에 만나면 뭐 먹자고요? 밥 먹자고. 예,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왜요? 다음에 못 봐. 예.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문. 내가 만약에 밤에 배가 고파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갖고 치킨집에다가 주문을 했어. 그러면 지금은 현재 내가 받은 거 없죠. 맞죠? 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치킨집 아저씨가 열심히 치킨을 튀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내가 치킨을 받고 돈을 주죠. 그럼 그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문했을 때는 현재는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예요. 주문하고 계약금 주고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거래예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냥 내가 전화로 주문만 했어. 그러면은 아직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상대방한테 준 것도 없죠. 그러면 그거는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이라는 건 내가 이미 이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 들어갈 게 현재는 없죠. 맞죠? 그러면 보관만 하고 있으면은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채용.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에는 인원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인원수는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채용한 다음에 언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뭐 줄 때? 월급 줄 때. 그렇죠. 돈 줄 때. 그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담보 나오면 이거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집 살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빌려줘? 돈 빌려줘. 네. 그 담보의 뜻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이거 팔아. 네. 팔아서 네 돈 갖고 가. 이게 뭐예요? 담보예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날짜가 다 됐어. 그러면 원래 대부분 계약 연장을 합니다. 근데 집값 떨어지잖아요. 연장 안 해줘요. 왜요? 연장해줬다간 은행에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연장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우리가 대출하면은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네. 이자를 몇 개월 밀리면, 네. 업체한테 넘길까요? 몇 개월 밀리면 안 될까요? 이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1년이면 너무 길죠. 은행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3개월. 3개월 넘어가면은요, 그 채권 추심업체한테 팔아먹어요. 네. 은행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자를 3개월 동안 안 냈어? 그러면 얘는 우리한테 돈을 안 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돈 받는 거 전문 업체들 있죠? 일명 돈 받아드립니다. 그 업체한테 팔아먹어요. 실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이런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통장에다가 뭐 걸어놔요? 자동이체 걸어놓잖아요. 왜냐면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채권 추심 업체 관련돼서 실제 겪었었던 거 회사에서 돈 잘 벌더라고요. 그 회사들이. 나중에 한번 짧긴 한데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도. 근데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두 분인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회사 다녔었다고. 네. 왜냐면 사람도 많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직업도 어때요? 많아요. 요즘에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을 했다가 나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회계 배웠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갑니다. 왜요? 이게 직업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거기에다가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가는 건 그나마 가능한데 그게 아니었던 분이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 경력이 좀 있어. 근데 완전히 업무를 바꿔서 들어가. 그러면 새로운 직업에서는 나는 뭐예요?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자리 알아보다가 다시 본인이 하던 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뭐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그놈의 뭐가 왼수예요? 돈이.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혹시 월요일 날 안 오면 로또 1등 된 겁니다. 그 대신 걱정 마세요. 화요일 날은 올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 날 가서 뭐 해야 돼요? 당첨금 받아와야죠. 혹시 그러면 알고 계십시오. 월요일 날 안 나왔네 그러면 1등 당첨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1등은 둘째 치고 저기 4등도 아니구나. 5등만 몇 번 됐어요. 5등이 얼마죠? 혹시 관심 있는 분? 네, 5,000원이에요. 4등이 얼마예요? 4등이 5만 원이에요. 왜 4등 5만 원일까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시험에. 4등이 5만 원인 이유. 4등이 5만 원인 이유는요. 5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요. 5만 100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4등이 5만 원이에요. 초창기에는 4등이 5만 원 아니었어요. 비율제로 받았어요.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4등 되잖아요. 그러면 4등부터는 무조건 은행 가야 돼요. 네. 근데 은행 가서 뭐도 내야 돼요? 세금 띄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아서 4등은 지금은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이거 나중에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어차피 나머진 다 할 거니까 39페이지 계정 및 분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보시면 계정을 알아야 분계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계정.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공부하실 때.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 계정이라는 게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똑같으면 솔직히 별로 신경 쓸 게 없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쓸 거냐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정 하나 알려드렸어요. 돈 말고 뭐요? 현금. 돈이라는 건 없어요. 회계에서는. 돈을 뭐라 그래요?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해 봤더니 현금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무슨 계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현금 계정. 그래서 회계에서 계정 그러면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명칭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부도 그렇고 회사 가셔서 업무도 그렇고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가셔서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사 가셔서 공부는 여기 공부보다는 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회사 가서 공부는 어디에만 맞춰서 하시면 돼요? 회사에만.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걸 쓰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뭐 해야 돼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문제가 뭐예요?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쓰는 것만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드립니다. 과외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또 드려요. 일단 취업 먼저 하시라고. 취업하시면은요, 회사에서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기가 싫을 거예요. 왜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참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있으시죠? 여기에 있는 걸 저희가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계정에서 사용하는 걸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거기 자산 계정 옆에 보시면 뭐 현금, 예금, 예상 매출금, 받으럼 쭉 있으시죠? 그거를 무슨 과목이라 그런다고요? 계정 과목.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계정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어저께도 몇 개 설명드렸어요.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 무슨 예금이라 그랬어요? 당좌예금. 그런 것들이 다 개정 과목이에요. 어제 분개하면서 그 몇 가지 적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언제 쓰느냐를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활용을 잘 하시면은 이제 공부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그리고 제가, 좀 주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간혹 가다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개정 과목을 인터넷에서 뽑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개정 과목 정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개정 과목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풀어서 그거를 습관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개정 과목 열심히 외워요.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개정 과목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5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것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개정 과목은 프린터에서 자주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외워서 하는 거는 저는 좋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분계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분계. 그래서 분계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하고 어느 쪽으로 나눠요? 차변하고 대변 나누죠. 그래서 분계를 하시려면은 요거를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변에 들어가는 게 총 5가지 있었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아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수익의 감소,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도 총 5가지가 있어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증가, 비용의 감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비용 감소 어느 변이요? 그러면 대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한참 있다 나와요. 왜요? 자산 증가부터 시작해야 돼.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부채가 증가했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부채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대변. 이렇게 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되면은 솔직히 회계 별거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공부가 되냐면은 답은 맞춰. 근데 왜 대변이지? 이렇게 되면은 반쪽짜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썼으면은 요 5개 중에 몇 개예요? 한 개. 차변에 썼으면은 5가지 중에 몇 개요? 하나. 그래서 이 내가 10가지가 잘 돼. 그러면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회계 파트 쪽에서. 어차피 이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분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사이에 있는 문제들 있죠. 제가 손 안 대요. 왜 안 되냐면 저희 시험하고 약간 안 맞아요. 이거는 옛날 부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푸시냐면 나는 밤에 저녁에 잠이 너무 안 와. 그러면 이거 한 10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한두 문제 때 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잠이 자라. 그러면은 손도 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지 말란 뜻이에요. 또 저는 초반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초반에 열심히 합니다. 진짜 우리 배운 것도 없는데 공부 막 집에 가서 막 3, 4시간씩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꼭 중후반 지나면 지쳐갖고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라고 하는 거, 외우라고 하는 것만 하시고 그 외적인 거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보충을 해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언제 쓰는 거예요? 시험 보기 1, 2주 동안에 그걸 다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부한 거 시험 볼 때쯤에 기억 안 나요. 기억 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기 노량진이나 거기 갖고 저기 뭐죠? 고시 준비해야죠. 천재인데. 한 달 전에 밥 먹었죠? 뭐해 먹었어요? 반찬? 기억 안 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막 한 달 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뭐 먹었어.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천재인데. 그 다음에 53페이지. 전기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정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전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면 장부를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작년엔가 연락 한 번 왔어요. 수강생분 중에 이제 수료하시고 자격증 따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해서 가서 봤더니 우리는 다 장부래. 네, 진짜 있었어요. 그 연락이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장부 안 쓴 지 지금 몇십 년 돼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쫓아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딴 데 가도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어, 강의하시는 분 중에 한 60대 분들이 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 그분들은 옛날부터 강의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막 20, 30년 되신 분들. 그분들은 그래도 좀 기억이 날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그걸로 강의를 하셨었으니까.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장부를 그렇게 많이 써본 케이스는 아닌지라 뭐 그런 좀 단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장부를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했었으면 알려드릴 게 많을 텐데 제가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장부라는 게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도 시작을 한 케이스라 저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더 줬었어요. 제 첫 직장이 저기 세무사 사무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뭐를 많이 하세요? 입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 쪽보다는 어느 쪽에 초점을 둘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해요? 거래. 그러면 그 거래를 보고 분계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분계. 참고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한 3, 4년에 한 번씩. 되게 안 좋은 문제예요. 왜요? 시스템이 안 맞는데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전기를 해요. 이게 기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했네. 물건 팔았네. 분계해요. 분계한 다음에 장부에 옮겨 적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래가 발생하면 뭐예요? 분계해서 프로그램에 뭐예요? 입력해요. 그러면 장부를 누가 만들어줘요?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이야기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다 맡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격리 직원분이 맨날 뭐해요?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모아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사 사무실에 뭐해요?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거 보고 아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한번 느꼈었던 게 작년에 여기 옆에 보면은 주한공단 있죠. 주한 뭐 국제공단이라 그러는데 국제는 모르겠고 어쨌든 주한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생산직인데 생산직이었나? 어쨌든 사무직은 아니었어요. 생산 쪽 관련된 직원이었는데 1000대 1인가 500대 1인가라고 다음에서 한 2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 그랬더니 일단 초봉이 괜찮았어요. 초봉이 한 2800에서 3000? 생산 쪽이었어요. 근데 완전 생산직은 아니고 어쨌든 기계 만지는 쪽이었던 걸로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직원은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 회사는 복지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자기네 회사는 합박값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쓴다. 그러니까 간식은 원 없이 준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뭐냐 직원 18분이신데 혹시 직원분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면 사장님이 저기 뭐냐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안 좋다라고 봤었던 게 저희 상황에서 안 좋다라고 봤었던 게 격리 직원이 없어요. 회사에 격리 직원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한 직원이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만 모아서 다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 근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다들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따먹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그러면 아예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위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만 갖다 주겠다. 그래도 그전에는 격리 직원을 둬서 기본적인 업무는 시켰었거든요. 뭐 사무 관련된 거라던가 뭐 전화응대라던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실질적으로 격리 직원이 특별히 전화응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기 딱 들고 회사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나한테 알려줍니다. 격리부 1번, 총무부 2번, 영업부 3번. 거기에 맞춰서 누르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확률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텔레마케터예요. 누가 다 하면 돼요? 기계가. 네. 맞잖아요. 기계가 지금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직업을 찾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고소득의 직업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참 문제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격리 업무는 고소득의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좋은 점은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길게 갈 확률이 어떻다고요? 높아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큰 잘못만 안 한다면 좀 길게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